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자기계발법 한번 사상체질을 응용한 어떤 자기 특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죠.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느냐, 미래의 직업 도대체 어떤 것이 생겨날 것이냐 많은 궁금하시고, 과연 내가 이런 빨리 바뀌는 이런 기하급수적 기술 사회에서 살아남을 전략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기계발법. 당연히 저는 체질을 알면 나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높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요 벌써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건 전 두 개가 할 것 같아요. 건강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는 뭐 5차가 되던 6차가 되던 변하지 않는데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나를 알아보는 방법 가장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체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거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강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강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 강점 체질로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마 이런 슬라이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1, 2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뭐 생존이나 어떤 지속에 대한 욕구가 강했죠. 자, 3차 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자기 표현 욕구와 의미 욕구가 너무나 강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제 남의 스토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스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나만의 스토리 어떻게 만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지금 기하급수적 기술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전문인도요, 제 전문 분야에서도 잠시만 한눈 팔아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정말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맥을 잡지 못하면 사람은 낙오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강점 이론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 쪽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미 인류는 알고 있어요. 인간이 학습으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강점 더 개발시켜서 내 영역 만들어 가면서, 또한 이렇게 분업이 아주 심화되다 보면 협업을 안 하고는 못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과 협업하겠습니까? 확실히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과 협업을 하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강점 정확히 알고 그거를 개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기하급수적 기술 사회에서는요. 자, 요즘에 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자, 이제 이 교육이요 평생 교육으로 변했잖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교육 새롭게 받으시고 새롭게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자, 엘딘 토플러가 한국에서 어떤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자,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거의 20년 살고 왔는데요. 자, 브라질의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그들 나름 행복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나름 인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제요, 더 이상 학습에만, 결국 암기식 이런 학습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아직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계속 이런 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이제는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너무나 많은 시간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고 그 재능을 키워주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요. 더 이상 학습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그 아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이 계속 그런 어떤 관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래 교육의 핵심은 바로 비인지 능력의 개발이라고요. 근데 제가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비인지 능력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공감 능력, 도덕성,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시민의식.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가 이런 비인지 능력을 평가해 주지 않다 보니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지 능력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로만 창의력을 이야기하지 도대체 창의력을 평가해 주지 않고 대학 입시에 아무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자, 그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가 창의력을 기르는 데 쓰는 시간을 밀어주겠습니까? 자,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정말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미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보다 요새 예술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돈 많이 버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자, 이제 학습 위주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는 좀 이미 사회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교육계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 정말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정말 성공하신 이 기업가분들, 자, 이런 분들이셨어요. 정말 GE, 월마트, 삼성, 현대, LG 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분들 등장하셨죠. 자, 그러나 4차가 되면서 자, 이런 분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십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할까요? 분명히 뭔가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변한 세상에는 분명히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3차와 4차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저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속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한 디자인적인 감각, 예전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자인적인 감각 너무 중요한 걸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모든 거는 변했는데 예전 그대로 답습하는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요, 환경이었어요. 예전에는요, 학습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예전에는 사람이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얼마나 개인차가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이미. 자, 이제는 건강 분야에서도 가족력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유전자 내가 읽어서 내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더 생길지를 이미 유전자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막연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맞춤형으로 내가 내 건강 조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다르다면 당연히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처럼 하나의 매뉴얼이 아닌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이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진로 적성 프로그램이 이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행복한 삶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사는 삶. 자, 근데 이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살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어떤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자, 이것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상체질학은요, 타고난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안다면, 자, 건강, 자기개발, 진로, 자녀교육, 직업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만의 디자인으로, 나한테 맞는 디자인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서는 나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강점을 찾아서 자기를 개발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상체질학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자, 이자마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사채액설, 자, 이것을 가장 현대에 맞게 맞춤형 건강법으로 풀어놓으셨습니다. 자, 이분은 정확히 유전자는 몰랐지만 체질은 유전이요, 유전자대로 사람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에 따라 행동 유형, 성격 유형, 그리고 달란트까지 결정되면서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두뇌가 발달하는 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분은 알아내신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장 정확히 매뉴얼화 시켜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재마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상체질학은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겠다, 어떤 질병에 더 노출되어 있겠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충 이런 관점을 갖고 있겠다를 예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알아두면 좋을 그런 이론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양에는 또는 외국에는 체질학 없었을까요? 자, 외국에도요, 체질학 당연히 있었죠. 자, 첫 번째, 인도의 아유르베다 체질의학. 약 역사가 3000년이 넘고요. 자, 인도의 아유르베다 체질의학은요, 사람을 크게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십니다. MBTI. 자, 이거 1920년대 융의 심리 유형, 뭐 행동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다름을 성격 유형으로 평가하는 그런 건데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거를 아이들 진로 적성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자, 이것도 성격 유형을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자, 애니어그램은 또한 독특한 게 있습니다. MBTI보다는 물론 역사도 더 오래됐고, 이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해서 사실 MBTI보다 애니어그램이 더 다양하게 쓰이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자, 그러나 이것 또한 서양에서 온 거다 보니 서양의 가장 중심인 사람은 하나인데 환경에 따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어떤 그 거기를 넘어서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디스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엔 거의 쓰지 않고 있죠. 그러나 자, 디스크도 행동 유형을 평가해서 사람한테 어떤 카운셀링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디스크는 좀 더 운영폭이
작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뇌에서 나오는, 결국 호르몬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분석했는데요. 자, 거기서도 희한하게 사람을 네 체질로 구분합니다. 도파민 체질, 아세트콜린 체질, 가바 체질, 세로토닌 체질 같이 이렇게 네 개의 체질. 그거 참 희한하죠. 자, 혈액형도 네 종류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사체 액소를 주장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몸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죠. 그쵸? 호르몬도. 자, 이걸로도 사람을 넷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사상체질학도 사람은 넷으로 구분하잖아요. 아마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분하는 숫자는 4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질학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이런 각각의 체질 분석하는 방법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팅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죠. 자, 지금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한 몇 가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전자 분석 데이터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격 유형, 행동 유형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융복합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체질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유튜브만 따로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특별히 오늘 짧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사상체질은요, 장기의 강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마 선생님. 물론 이재마 선생님은요, 체질 분석하실 때 외모로 가장 많은 걸 보셨습니다. 자,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런 심성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런 심성을 가졌고 또한 그런 어떤 음식과 약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신 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이분도 궁금하셨겠죠. 왜 그런 반응이 오는지를.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이 장기의 강약에 따라 사람의 체질이 구분되어진 것 같다. 근데 이것이 유전되는 것 같다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태양태음은 폐와 간의 장기의 강약이고요. 자, 소양과 소음은 췌장과 신장인데요. 자, 이렇듯 그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렇게 장기의 강약으로 사람을 구분하면서 그 사람의 생리, 병리 뿐만 아니라 마음, 거기에 두뇌 발달 패턴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상체질 한번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체질 분석하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체질 분석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재마 선생님이 돼보시면 돼요. 일단 외모로 나옵니다. 외모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요, 결국 외모가 빅데이터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외모 속에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자, 사람을 만났습니다. 몇 초 만에 스캔이 끝나죠? 네, 짧으면 1초, 길게는 3초예요. 자, 1초, 3초 동안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외모잖아요. 자, 외모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 외모로 체질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사람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머리, 어깨, 가슴, 배, 다리. 자, 비율적으로 머리 부분이 가장 발달하신 분들, 태양인, 어깨, 가슴, 소양인, 배둘레햄, 태음인, 그리고 하체가 발달하시는 분이 바로 소음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재마 선생님의 관점에서의 체질 분석인데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체 정보 측정기나 음성 분석 같은 이런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저는
서양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서양 관점에서의 오링 테스트와 펜듈럼을 가지고도 체질을 분석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요, 꼭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정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오링 테스트와 펜듈럼을 가지고 어떻게 체질 분석하는지, 사실 이것만 갖고도 정말 1시간짜리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상체질은요, 이재만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특정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이 우수한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한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유전자 분석처럼 어떤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MBTI나 애니어그램처럼 어떤 설문지를 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관찰하면 체질 분석 가능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링 테스트, 펜듈럼으로 좀 보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여러분도 체질 분석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뛰어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세계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만 할 수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체질의 우수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즘에요, 비만이 질병이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비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잡는 게 바로 체질량 지수라는 건데요.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른 체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스탠다드로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다 보니 무리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쉽지만 태음인 1타입, 2타입, 소양인 2타입들은요,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95%는 무조건 비만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노력해도 95%가 비만으로 나오는 이 잘못된 기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필요합니다. 자, 바뀌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자기계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예요. 자, 사람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만이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만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빨리 바꿔야겠죠. 이 아쉬움 정말 너무 큽니다. 왜 이게 안 바뀌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서 이 슬라이드, 자, 이 슬라이드를 볼 때 서양과 동양은 완전히 관점이 다를 거예요. 자, 서양 당연히 이거 인정하지 않겠죠. 동양 음양오행을 아는 민족이라면 이거 인정하겠죠.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서양도 인정하고 동양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물론 서양에서 온 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동양적인 관점도 살아남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한동안 녹즙 많이 먹었습니다. 자, 왜 먹었을까요? 간 해독에 좋다고 해서 녹즙 먹었죠. 자,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면 뭘 먹으라고 하죠? 방송에서? 네, 콩이에요. 근데 그 콩이 노란 콩이었나요? 검정 콩이었나요? 검정 콩이었잖아요. 언제나 검정색이었어요. 자, 그럼 그 검정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신장의 기운과 공명한다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 관점, 서양 가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마치 한국에서는 몸이 뜨거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인삼 먹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두 가지가 서양과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자, 서양의 의학은 사람의 몸이 뜨겁다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몸은 36.5도예요. 식품이 따뜻하다 차다 서양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서양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만 따져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품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한 어떤 식품이 몸을 차갑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미래에
의학이든 미래의 영양학은요, 바뀔 거예요. 자, 이제 에너지, 파동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녹색의 파동 에너지가 간과 공명을 이루어서 간의 기능을 항진시켜 줄 수 있다. 자, 이런 이론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건강하고 싶으세요? 내 유전자에 맞는 또는 내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효율적으로 조절하시면 여러분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모든 거에서 기본은 건강입니다. 건강하셔야 여러분들 더 뭐든지 잘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정말 재밌는 슬라이드예요. 영양물질이나 약용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를 수 있다. 자, 이게 진실이라면 당연히 편식이 더 건강에 도움되겠죠?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0세 건강시대, 120세 건강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이미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뭔가 다른 어떤 남보다 더 효율적인 뭘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어떻게 짤까요? 자, 인간의 다름 어떤 걸로, 어떤 데이터로 그 다름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유전자 분석과 체질 분석을 통한, 그리고 다른 뭐 행동이나 성격 유형,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MBTI나 애니어그램, 뭐 다중지능, 이런 뭐 지문 이런 거 활용해서 자기 개발에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건강법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양물질이나 약용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걸 알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쓰기 싫지만 편식 또는 선택한 음식, 나를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마란 잡지는요, 우리 민간인이 보는 잡지가 아니라 의사가 보는 잡지인데 1998년에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환자는 다른데 환자마다 같은 약을 처방한다. 그랬더니요, 결과가 뭐예요? 약 30%의 환자는 약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미국에서요, 1994년에 약 부작용으로 10만 명이 죽었고요, 220만 명이 부작용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인삼이 식품이에요. 서양, 특히 브라질은 인삼이 약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0.1g. 0.1g이에요. 자, 인삼 한 뿌리면 10g이 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인삼 튀겨주면 막 3뿌리도 먹잖아요. 자, 그럼 이거 막 300배, 3000배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 있잖아요. 자, 이런 다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양은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매뉴얼로 다 접근하다 보니 지금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백신 때문에 어떤 사람 그 백신 맞고 파이저 맞고 멀쩡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이저 맞고 난리가 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이상해요. 마치 머리가 아플 때 어떤 사람은 펜잘 먹고 어떤 사람은 사이다 먹고 어떤 사람은 타이레놀 먹고 저 같은 사람은 100% 아스피린 먹습니다. 왜? 저는 타이레놀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인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재능이 같지 않아요. 형제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름 어디서 오느냐? 저는 유전적 다름인데 그게 서양이 말하는 그런 유전자, DNA상의 다름과 또 하나 체질적 다름, 사실 체질도 유전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사상 체질에서 말하는 이 유전자의 영향은 DNA 레벨이 아니라 RNA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서양이 말하는 그 DNA 레벨보다 하나 윗단계에서 이
체질 유전자의 모듈레이터가 작용하면서 그런 체질의 다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래도, 자, 형제가 얼마나 유전자적으로 같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래도 체질이 다르면 완벽하게 다른 외모와 완벽하게 다른 재능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우리는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새롭게 뭔가 만드는 거 지금의 서양의 관점에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한국이 주축이 돼서 이 한국의 독특한 사상 체질을 가지고 한 번쯤 맞춤형 의학, 맞춤형 제약 또는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가 나올 수 있겠죠. 서양의 분석적인 접근 방법 너무 좋아요. 지금 거의 90% 이상 이 서양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줄이자는 거예요. 한 50%대로. 자, 그리고 우리의 것 한 50%대로 올려서 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서양이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면 우리가 세계 넘버원 국가가 저는 넘버원 국가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요, 브라질에 있을 때 7년 동안 파울리스타 의대와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4편의 석박사 논문을 같이 썼는데요. 그때 제 파트너들이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었어요. 자, 유태인 정말 똑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거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절대로 유태인한테 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판에서 우리가 유태인과 싸우면 100전 100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유태인과 경쟁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근데요, 지금 문화적인 면에서도요, 우리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오징어 게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또한, 영화 부분이라든지 요새 음악 분야에서도 우리 한국 약진이 눈부시잖아요. 자, 우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민족이고요. 우리가 거북선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 세계에 내놔도 밀리지 않은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엘빈 토플러의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것을 더 존중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낮춰보면서 서양 중심으로만 간다면 우리한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양의 분석적인 접근 방법과 동양의 전체론적인 접근 방법 가지고 이게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계 넘버원 국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적으로 넘버원 국가가 되고 싶다고요. 자, 우리 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것 정확히 알고 우리의 것 정확히 전 세계에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사상체질아 변방이 아니에요. 앞으로 맞춤형이 된다면은 사상체질학은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진로 적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 누가 정말 생각했습니까? 사실 예전에는요, 유전자 분석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가격은 너무 비쌌고 상상도 못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유전자 분석 단 하루 만에 해내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이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재능을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런 각각의 유전자 분석 좋습니다. 지문 좋습니다.
MBTI, 애니어그램, 다중지능 다 좋아요. 자, 그러나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미래 진로 그다음에 강점을 찾아주자는 거죠. 자, 수많은 돈이 그냥 가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원비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수학, 영어 이런 가외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의 강점이 뭔지 알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만 또한 아이들 진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서양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그들의 빅데이터가 더 용량이 크니까. 자, 그러나 그들이 갖지 않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 5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넘버원 국가가 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국토가 넓으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자, 우리한테는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그런 민족이에요. 물론 이제 IQ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IQ라는 정보도 정보는 정보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우리 아이들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시키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체질을 생각한 그런 새로운 자기계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체질만 갖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정보와 융복합해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를 개발하자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유전자를 빼고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가 거의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술을 잘 먹는 것도, 술을 못 먹는 것도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 타고난 재능을 찾아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찾아낸 다음에 자기 개발하는 게 그게 순서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인간의 건강 또한 지금처럼 서양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매뉴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태음인들은요, 평생 평균 체중 갖기 어려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정상이래요. 자, 그게 바로 유전자예요. 근데 잘못된 기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저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아마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국심이 더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유태인한테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 그들은 그들 민족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원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유태인보다 훨씬 더 지구에서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원래 이런 홍익인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유태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동양적 관점의 음양오행이던 사상체질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주도해 나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는 것이고 또 인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다양한 산업들이 개발됐을 때 결국 미래의 의학은 만약에 맞춤형 의학으로 결정되어진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사상체질학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사상체질학의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정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상체질학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저와 공감해 주셔서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나보면서 사상체질이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상체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 분야를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